저 사람 우리 할머니 아니야? 지방 종편에서 방영한 기억을 잃은 실종자 찾기 프로그램. 방송 말미 낡은 모직 코트를 입고 앉아있던 할머니가 화면에 떴을 때 서울 모처 한 대형 재벌가의 식탁에서 수저를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30년 전 뉴스와 신문을 도배하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한화학 회장 손녀 실종 사건의 주인공 정효원. 그리고 그 정효원이 지금 동네에서 헌 옷 입고 캔을 줍고 있던 그 할머니와 똑같았던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충격적으로 펼쳐집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왜 가족들이 그토록 놀랐는지.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름도 주소도 나이조차 확실하지 않은 채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정신 나간 노인네 정도로만 알았고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죠. 비 오는 날이면 낡은 비닐을 뒤집어 쓴 채 동네 골목을 돌며 캔과 폐지를 주었습니다. 모직 코트는 바닥이 헤어졌고 신은 운동화는 발등이 다 드러날 정도로 찢어져 있었죠. 여름이면 그 찢어진 운동화 안으로 비가 들이치고 겨울이면 손등이 갈라진 채 핏물이 배어나오곤 했습니다. 시장통에 들어설 때면 사람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습니다. 야, 가까이 오지 마. 옷에 냄새 배겠다. 아이들은 장난삼아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섰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붙잡고는 다시 뒷길로 사라졌죠. 쓰레기통에 버려진 깨진 그릇 조각을 조심스레 모아 작은 자루에 넣고 고철 몇 개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그 자체로 너무도 조용하고 애처로웠습니다. 동네 어귀에 있는 공원 벤치가 그녀의 거처였고 비 오는 날이면 지하철 역사 근처 그늘에 앉아 신문지로 몸을 덮은 채 하룻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따뜻하게 대해준 건 시장 한켠의 허름한 국밥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할매, 오늘은 무쇠솥에서 국물 진하게 우렸어요. 많이 드세요. 그녀는 그 국밥 앞에 앉으면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감사 인사를 했고 국물이 담긴 뚝배기를 품듯이 끌어안고 한참을 앉아있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주머니가 슬쩍 물었죠. 할머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아주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름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 아주머니는 그녀를 코트 할매라고 불렀고 매번 국밥값을 절반만 받았습니다. 그녀는 매번 같은 말로 인사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잊지 않을게요. 하지만 그 잊지 않을게요라는 말조차 사실은 그녀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누군가를 잊지 않으려고 애쓰던 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녀는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봄이 채 오지 않은 쌀쌀한 3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도 가족도 없이 혼자 등산을 나섰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개인 별장 산장, 그곳은 효원이 어릴 적부터 자주 찾던 할아버지의 전용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산길이 미끄러웠고 그녀는 산 중턱, 나무 데크 근처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바로 그녀의 사촌 오빠 상속 서열 2위인 인물. 효원아, 여긴 왜 왔어? 할아버지는 오늘 안 오신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조용히 생각 좀 하려고. 나 할아버지 유언장 본 것 같아. 그 말에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 유언장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언장에는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본 유언장에 따라 정효원에게 대한화학 전체 지분의 51%를 상속하며 향후 경영 전권 역시 위임함을 명시한다.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과 증거가 되는 각종 자료가 첨부된 공식 문서였습니다. 이 사실이 공개되면 그동안 경영권을 차지하고자 음지에서 싸워온 사람들, 특히 2순위였던 사촌 오빠에게는 치명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할아버지의 방에서 우연히 유언장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를 본 순간 그녀는 이미 제거 대상이 된 셈이었죠. 잠시 후 누군가 산장 뒷문에서 다가왔습니다. 기억 속엔 흐릿한 그림자뿐. 그림자는 그녀의 뒤를 스쳐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효원아. 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어. 그 다음은 낙엽과 돌부리, 미끄러지는 발, 날카로운 통증. 머리를 부딪힌 순간 그녀의 기억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도 아니고 경찰서도 아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국도 옆 한 노인의 창고 같은 공간이었죠. 그 노인은 그녀를 길에서 주운 불쌍한 사람이라며 자식처럼 돌봤지만 이름도 신분도 묻지 않았습니다. 효원은 자신의 이름조차 말하지 못한 채 그 노인과 몇 해를 지냈고 노인이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거리로 나와 정처 없이 유랑하듯 살아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머릿속 어딘가에서 울리는 소리들. 효원아, 유언장은 내 금고 안에 있다. 넌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피를 더 닮았지. 그녀는 종종 페이지를 줍다가 백화점 간판 앞에서 멈춰 서곤 했습니다. 저건 내가 그렸던 로고인데? 기억은 마치 얼음장 속 물고기처럼 손에 잡힐 듯 아득하게 떠다녔습니다. 하지만 확실했던 건 그녀가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되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머물던 요양센터에서는 매달 한 번 노인 대상 실종자 방송 신청을 받았습니다. 간호사 정민 씨는 조용히 그녀의 사진을 첨부해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노인에게 더 늦기 전에 무언가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죠. 며칠 뒤 지방 종편 방송국 제작진이 찾아왔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기억을 잃은 얼굴들. 길거리에서 구조되거나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노인들의 사연을 전하며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촬영 당일 그녀는 아주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고 오래된 코트를 다시 여몄습니다. 긴장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차분했고 마이크를 차며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장소나 물건이 있으신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합니다. 로고의 삼각형이 2개 그리고 초록빛 도는 회의실 유리창 백화점은 7층. 회장실 옆에 작은 응접실이 있었어요. 현장에 있던 PD와 작가들이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너무도 구체적이었고 일반적인 노인이 기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며칠 후 그 방송이 송출되었습니다. 방송은 조용한 화제를 타기 시작했고 유튜브 클립으로 일부 편집본이 올라가면서 뜻밖의 인물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대한화학 2대 회장의 아내, 즉 정효원의 작은 고모. 당시 가장 가까웠던 친족 중 하나였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던 그녀는 TV를 무심히 틀어두고 국을 뜨다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건 효원이야, 저게 우리 애야. 살아있었어. 그녀는 손을 떨며 휴대전화를 붙잡았고 바로 방송국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그 아이 우리 집 손녀입니다. DNA 검사를 꼭 받게 해주세요. 사진도 제가 있어요. 자료도 다 있어요. 제발 확인 좀 해주세요. 이후 프로그램 제작진은 그녀의 제보를 토대로 대한화학 본과와 연락을 취했고 곧 경찰과 병원, DNA 검사 기관이 연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확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노인은 실종된 지 30년이 지난 바로 그 사람. 정효원 씨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효원이야, 살아있었어. 드디어 모든 절차를 마치고 DNA 결과가 발표되던 날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에 떠올랐습니다. 단독 30년 전 실종된 대한화학 손녀 정효원 씨 생존 확인. 그 자막이 뜨는 순간 서울 한남동 저택의 응접실에선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을 쥔 큰아버지가 소리 없이 입을 틀어막았고 식탁에 앉아있던 사촌 동생은 들고 있던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동안 사망 추정이라며 법적 절차를 밀어붙였던 장본인들. 그녀의 몫을 슬쩍 나눠 가졌던 가족, 친척들 모두 화면 앞에서 얼어붙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게 저 얼굴이 진짜 효원이야?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만이 응접실을 뒤덮었고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게 울렸습니다. 정효원 씨는 현재 요양병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 확인 및 상속 관련 절차가 곧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제야 몇몇은 당황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꺼내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빠르게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
사촌 형제들 사이에선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고 몇몇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정효원. 그 이름은 다시 살아났고 그 이름 앞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효원은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대한화학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행사장은 고위 경영진과 정재계 인사들, 기자들로 가득했고 무대 전면에는 창립회장의 흉상과 커다란 로고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념 영상 상영에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자가 외친 그 순간 정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낡은 검은 우산이 천천히 접히며 허름한 검정 코트를 입은 노인이 행사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신발은 젖어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묶였으며 눈빛은 흔들림 없이 정면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조용히 앞줄로 걸어가 무대 아래에 선 순간 저 여자 누구야? 잠깐 저 얼굴. 관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번졌고 단상에 있던 사촌 오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집었습니다.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고 기자들이 셔터를 연달아 눌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정효원입니다. 살아있습니다. 단 한 문장이 그 공간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뒤편에 있던 일부 가족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 살아있었던 거야? 어떤 이는 멍하니 핸드폰을 들고 그녀를 찍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속삭였습니다. 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되는 거냐? 상속 다 무효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효원이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괜히 적대하면 끝장날 수도 있어. 사촌끼리 빠르게 눈빛을 주고받으며 귓속말이 오갔고 어떤 이들은 마치 범죄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단상 위 정효원은 침착하게 그 광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죽었다고 치부했던 얼굴들이 지금 이 순간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며 자기 눈치를 보는 걸 그녀는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언장. 조부가 손수 작성한 그 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그날 화려했던 기념식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렬한 복귀 선언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정효원을 둘러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원 앞은 아침부터 수십 대의 중계 차량과 수백 명의 인파로 붐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재벌 상속녀의 귀환, 이 믿기지 않는 이야기 앞에서 모든 언론이 카메라를 들었죠. 법정 안 방청석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가족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유산을 나눠 가졌던 친척들, 그리고 중앙에는 단정한 검정 정장을 입은 정효원이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법정 안은 술렁임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본 법정은 실종 선고 취소 및 유산 상속 무효 청구 소송에 대한 본격 심리를 개시합니다. 정효원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또렷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누구인지, 왜 제 존재가 잊혔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이름은 사라졌고 저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제가 사라지자 제 몫을 나눠 가졌습니다. 방청석에서 일부 친척들은 고개를 떨궜고 사촌 오빠는 불안한 눈으로 법정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효원은 이어서 증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인서, 병원 생존 기록, 유언장 원본 사본, 그리고 요양병원 간호사와 담당 의사의 증언 녹취까지. 검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 사건은 명백한 상속권 탈취 시도입니다. 실종 선고와 사망 진단은 고의로 조작되었고 이에 연루된 이들은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사는 짧은 침묵 끝에 선고했습니다. 정효원 씨는 대한화학 유산 상속권의 유일한 적법 후계자입니다. 기존 상속 처리와 실종 선고는 모두 무효로 합니다. 그 순간 정효원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사람이 한 명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효원이 머물던 저택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말끔히 차려입은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했고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피부치잖니 효원아. 어릴 때 널 업고 다니던 삼촌이야. 그때는 우리가 몰랐지 이제라도 한 식구로 다시 시작하자꾸나. 효원은 응접실 중앙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제 이름 한번 불러준 적 있었나요? 그 말에 모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효원은 천천히 준비된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속엔 상속권 무효 확인서, 부정 증거 자료, 허위 사망 신고에 연루된 가족들의 진술서가 포함돼 있었죠. 이 안에 있는 자료만으로도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모두가 안도하는 듯 웃으며 말하려던 그때 그녀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대해 다시는 거론하지 마세요. 누구도 내 앞에서 반론하지 마시고 어떤 핑계도 대지 마세요. 지금은 내가 당신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만 한 번만 더 내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이 사건을 왜곡하려 든다면 그땐 나도 어떻게 변할지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등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며칠 뒤 한 사촌 오빠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회사에 찾아와 유산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문에서 그를 맞이한 건 출입 금지 대상자 법적 조치 예정이라 적힌 공고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친척은 한밤중 그녀의 집을 찾았다가 경비원들에게 제압당하고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그가 문 앞에서 고래고래 외친 말은 녹음되어 명예훼손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에 첨부되었죠. 며칠 뒤 정효원의 사촌 오빠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대한화학본사로 몰래 접촉을 시도했죠. 자신의 입지를 되찾겠다며 효원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한 사설 조사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이미 효원의 법무팀에 감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접근한 증권사, 변호사 사무실, 사설 조사 업체에 공갈 및 명예훼손 혐의 경고장을 날렸고 동시에 언론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며칠 후 과거 상속 분쟁 당사자 현 회장 뒤흔드는 모략 시도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그의 얼굴이 공개됐고 본인이 직접 관여한 조작 이메일까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결정타는 그가 회사를 불법적으로 사칭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던 과거 영상이 드러나며 터졌습니다. 그는 과거 효원이 실종된 직후 그녀의 몫을 담보로 해외 법인 설립을 시도했던 겁니다. 결국 검찰은 그를 소환 조사했고 주가 조작 및 사문서 위조, 기망적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냥 효원이 살 줄 몰랐지라며 혀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효원은 그 소식을 들은 날 조용히 와인을 한 잔 따랐습니다. 세상 참 순리대로만 흘러가면 좋을 텐데. 그녀는 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세상도 이제 그녀 앞에서 핑계댈 수 없었습니다. 그 재판에서 효원은 딱 한 번 출석해 말했습니다. 피부치라고요? 저를 사람으로도 보지 않았던 이들이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요. 가족이었으면 제가 죽었을 때 울었겠죠.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침묵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정효원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잊힌 이름이 아닌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복수를 끝낸 어느 날, 정효원은 조용히 한 골목을 찾았습니다. 30년 가까이 외면당했던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건넸던 그곳. 허름한 간판 아래 시장 설렁탕이라 적힌 국밥집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들고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한순간 눈을 찡긋하더니 입을 벌리며 외쳤습니다. 코트 할매. 효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예요. 그 순간 아주머니는 수저를 떨구고 눈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연신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어디 갔던 거야. 얼마나 걱정했는데. 효원은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다시 살게 된 건. 아주머니는 눈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런 말을 다 해. 나는 그냥 그날 밥 한 끼 드린 것뿐이야. 그러자 효원은 조용히 손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너무 늦었죠. 하지만 절대 작지 않아요. 봉투 안에는 작은 시장 국밥집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지원금과 함께 정효원 복지재단 협력사업 1호점 지정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런 건 못 받아. 난 진짜 그냥 밥 한 그릇. 하지만 효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요, 제가 살아갈 이유였어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던 세상에서 아주머니는 날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전 그 은혜 갚아야 해요. 국밥집 아주머니는 결국 눈시울을 붉혔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다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장 국밥집에는 작은 편말이 하나 걸렸습니다. 정효원 재단 협력기관 따뜻한 국밥이 사람을 살립니다. 그녀는 재벌 회장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처럼 사라질 뻔한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잃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찾아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시장에서도 골목에서도 단정한 코트 하나만 걸친 채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예전처럼 모자를 눌러 쓰지도 않고 굳이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지도 않죠. 하지만 누구도 이제 그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속삭입니다. 저분이야, 정효원 회장. 또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다가와 고개 숙여 인사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하곤 합니다. 그냥 효원이라고 불러주세요. 가장 외롭던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이름으로 돌아온 겁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조심스레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살아왔어요. 혹시 저 같은 사람도 이름을 찾을 수 있을까요? 효원은 그 노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잊힐 수 있어도 사람은 지워지면 안 돼요. 다시 꺼내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이름을 써요. 그녀의 재단은 이제 수백 명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있습니다. 복지센터, 실종자 지원센터, 노인 쉼터마다 정효원 재단의 작은 문패가 걸려있고 그곳에선 매일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잊혀졌다고 느끼고 있나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누구도 당신을 찾지 않을 거라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모든 게 무너진 듯한 그날에도 이름 하나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당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었을 뿐. 이름 하나만으로 세상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